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로 실용경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시험 기간을 응원하면서 시험 기간 중에 잠깐 틈을 내어서 영상을 빠르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4차시 경제지표와 경제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목차 살펴볼 거고요. 목차는 일단 두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과 경제생활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환율, 금리, 물가, 실업률과 같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본 뒤에 경제 지표를 알아보는 숙제를 내보면서 수업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4차시 들어가면서 제가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박재가 씨의 문장인데요.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가 유통한 후에 재화나 재물이 증식하고 100가지 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수레 100대에 싣는 것이 한 척의 배에 미치지 못하고 또 육로로 1000리를 가는 것이 100길로 만리를 가는 것보다 편리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박재가 씨가 북학기에서 쓰신 말씀이고요. 반드시 먼 지방의 물자를 유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무역을 잘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재화나 재물이 증식하고 또 100가지 용품, 100가지라는 건 그냥 많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양한 물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유통을 하는 것, 무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선시대 실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무역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무역과 경제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무역과 경제생활 바로 들어가려 했더니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를 알아야 하는데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를 설명하는 영상 중에서는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영상 확인해 줄 테니까 영상 쭉 확인하시고 같이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위,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인데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집에서 만들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생산자가 되어야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하회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싸게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회탈을 수입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절대 우위론에 따른 무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대부분의 공산품을 우리보다 싸게 만들 수 있죠.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산을 할 필요가 없이 그저 저렴한 중국 제품을 사오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절대 우위론에서 한층 더 발전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쪽이 절대 우위가 월등히 높아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있는 이 사장님은 비서에 비해서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사무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비서를 두고 사무를 모두 맡긴 채 경영에만 집중을 하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자신이 다 하는 것보다 비서에게 사무를 맡기고 자신은 경영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그럼 이번엔 비교 우위론을 조금 더 쉽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남녀가 살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낚시만 한다면 물고기 14마리를 잡을 수 있고 열매만 따면 20개를 딸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하루 종일 낚시만 하면 물고기 10마리, 열매만 따면 8개를 딸 수 있었죠. 남자가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에 늘 남자가 낚시를 하거나 열매를 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낚시도 해야 하고 열매도 따야 하니 하루 동안 얻는 양은 물고기 7마리와 열매 10개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물고기를 잡는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너보다 내가 물고기를 잘 잡는데 어떻게 풍족해진다는 거야? 물론 네가 나보다 더 잘하지만 생각해봐. 네가 낚시와 열매 수확을 둘 다 하는 것보다 네가 열매만 따고 나는 낚시만 하는 거지. 어이? 그러게 양이 더 많아지네. 그럼 네가 열매를 따는 건 어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양이 더 적어질 거야. 너는 비교적 열매를 잘 따고 나는 비교적 낚시를 잘하니까 네가 열매를 따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아. 자, 이렇게 한쪽이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것. 바로 이 개념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기술과 디자인 연구 개발을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순 조립 등의 생산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대표적인 비교 우위론에 따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 우위를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여러 방면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자존감 떨어졌던 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뛰어난 사람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는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일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고 함께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학습지에 한눈에 보는 경제, 그 영상을 보고 함께 공부해요 라는 칸을 함께 채워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상징인 화이탈,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리해보자면, 그쵸? 메이드 인 차이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당연하죠. 중국은 상품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한 국가가 모든 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절대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 우위를 왜 살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각국의 시간과 재화는 모두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고 싶은 일,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비교 우위가 높은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를 활용한다면 총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우위란 무엇인가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개념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개념인데 생산 능력은 있지만 더 싸게 만드는 곳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보다 다른 국가에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경제 주체가 더 적은 비용으로 똑같은 걸 생산할 수 있다면 그냥 수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우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비교우위란 무엇인가? 비교우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동시대, 조금 더 늦은 시대의 경제학자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어떤 재화든지 모든 방면에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기회비용을 들여도 된다면 그 나라는 해당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와인잔과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A나라와 B나라 모두 노트북을 생산한다, 또 와인을 생산한다 라고 했을 때 노트북 1단위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A나라는 와인 4병을 생산하는 비용, 와인 4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다 라고 한다면 B나라는 와인 2병을 생산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지금 어떤 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용이 더 적은 나라. 노트북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와인의 개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A나라와 B나라 중에서는 B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와인 한 병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A나라는 노트북을 4분의 1 정도 생산하는 단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 B나라는 노트북을 2분의 1 정도 생산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쵸? 요때 더 작은 비용이 드는 국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더 작은 비용이 드는 국가는 그렇죠. A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에서는 A나라가 훨씬 더 비교 우위를 갖는 반면에 B나라는 노트북 생산에 훨씬 더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 우위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비교 우위란 기회비용이 상대적 크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나라는 비교 우위를 가진 재화의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총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비교 우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품들을 쭉 볼 건데요. 이분만의 돈은 한국무역이라고 해서 한국무역공사에서 직접 만든 영상을 제가 잘라서 빠르게 진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고 가도록 할게요. 한국무역 TMI였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을 1978년부터 2019년도까지 천천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2019년 12월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이런 것들의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제품은 어떤 것들이 많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국무역 TMI였었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을 봤을 때 1978년부터 역시 2019년도까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역시 반도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 수지,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철광판 등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학습지에 보시면은 한국의 10대 수입 품목 영상과 한국 10대 수출 품목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수입품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등 우리나라에서 직접 나지 않는 것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컴퓨터 같은 조금 더 비교 우위가 다른 국가에 있는 특별한 제품들도 수입을 제법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3번의 답은 다 2번의 답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4번의 답, 비교 열이인 상품들은 1위. 1번의 답, 우리가 주요 수입품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많은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제 지표와 개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이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요. 왜 그러냐? 무역 의존도라는 것은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더해서 구하는 값인데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는 88%, 무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 역시 68.8%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국내 자원이 일단 없어요. 제가 또 한국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국내 자원은 너무 없는 와중에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원재료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재료들을 다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수입을 해온 다음에 석유나 천연가스나 다양한 물품들을 수입을 해온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가공을 하는 것이죠.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그런 제품으로 가공을 한 뒤에 이것을 다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빈번해야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이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율이 큰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어떤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사례를 가지고서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보자면요. 자국 통화의 단위로 표시한 외화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달러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제품을 외국 수출했을 때 또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여행을 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달러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오거나 또는 외국 기업의 제품을 수입을 해왔다. 그럼 우리가 달러를 활용해서 우리가 외국 물건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달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사례로 좀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과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한국의 원화와 그다음 미국의 달러 대비 환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추이를 그래프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도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자, 가장 지금 최근에 그 환율이 급등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요때이죠. 3월 19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왜냐면 이때가 우리나라 모든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주식시장에 바닥을 찍었던 때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그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들의 가격은 폭락을 하면서 이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것들의 가격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원달러 환율이 무려 12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최근 정말 1년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심각하게 폭등한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이 폭등한 가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안정이 많이 되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막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막 달러들을 지금 막 계속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또 K-방역의 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0월 12일 오늘 기준으로는 115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의 가격이 그냥 한국 원화 가격으로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3월 19일 가격으로 쳤을 때 이제 1280원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몇 달러인지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자, 하나 100만 원짜리 이 카메라가 환율이 치솟았던 3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81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 12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카메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151원으로 나눠보면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한 것이죠. 그러면 868달러가 됩니다. 지금 무려 거의 8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물건들이 막 세일을 하고 있는 박앤세일을 하는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환율이 높은 3월 19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가격이 동일했었는데, 환율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반면에, 지금처럼, 오늘처럼 10월 12일, 이 1151원 기준처럼 봤을 때 이때는 어떨까요? 수출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생각해서 수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수입에는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지금? 자, 최대한 쉬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얘가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와서 환율 정리했고요. 금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란 무엇이냐? 금리는 금융거래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데 드는 값, 돈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의 가격. 돈의 가격이라 본다면 이 돈을 빌릴 때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바로 금리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돈의 가격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몽창 모아서 내가 10억을 갑자기 확 모아가지고 은행에 확 넣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은행이 나의 10억에 대한 가격을 나에게 쳐주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축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지불하는 이자도 역시 금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금리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돈의 가격이라 생각하면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2번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쳐볼게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코로나에 의해서.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큰 돈을 그 은행에 맡겼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이, 이자가 많아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그냥 두지 말고 은행에 저축을 해야겠다. 저축을 막 하겠죠.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저축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쓸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했다는 거니까 반대로 지출은 위축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막 활성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 이자는 상승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본다면 이건 어떤 경우냐?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엄청나게 낮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은 경우 이때는 아무도 저축을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저축을 하던 것을 다 뺐습니다. 왜냐면 저축을 해봤자 이자를 얼마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축을 하던 것을 다 빼고 사람들이 다른 것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축은 위축이 되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저축을 하던 돈을 빼고 나서 이거 뭐 나한테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출을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다른 투자 상품들을 막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저축 이자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는. 왜냐면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금리가 3%다. 3% 낮은 금리니까 10%라고 할게요. 금리가 10%다 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1,000만 원은 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2%다.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쵸? 네, 제가 지금 계산이 쉽게 되지 않는 2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200만 원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20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 돈의 가격이 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경제 상황,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경제가 좋아질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 상황 또는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서도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처럼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무원은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설정되는 반면에 내가 백수야. 나는 뭐 어떤 걸 증명할 길이 없어. 나의 수입을 증명할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 이런 특성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책정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금리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개념이죠. 우리가 그 경제 생활을 하는 최소 단위인 가계에서도 주택 구입이나 내구재, 뭐 자동차나 뭐 냉장고나 뭐 어떤 그런 큰 물건들을 구입할 때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금리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산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뭐 저축하고 예금하고 이런 기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한국은행은 돈을 펴내는, 돈을 찍어내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큰 금융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융통합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 지금 이주열 총재라는 분이 앉아 계시고요. 7인, 뭐 정부와 주요 경제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발표됐는지 최근에 뉴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이제 3월 16일 자로 미국 연준이 이제 미국에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합니다. 풀네임으로는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역시 미국의 달러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제 너무 위기다, 이거는 경제 위기다 라고 해서 기존 금리를 기존 1%또 굉장히 낮았던 거였어요. 여기서 심지어 1포인트를 인하를 해서 0포인트,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로 인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우리나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기준금리 내렸을 때는 우리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적당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따라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16일 똑같은 날짜에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급히 마련을 해가지고 이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대 한국 경제를 가보지 않은 길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띵띵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0%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 전에 1.2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0.5% 이때 전격 인하를 빡 하면서 현재 0.75%, 0% 거의 제로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얘도 제로금리 정도의 그런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를 0%까지 내렸다는 것은 연준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내릴 데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까지 내린다는 거는 그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돈을 오히려 내야 됩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할 만큼 다 끝까지 내린 것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 여지를 남겨둔 채 최대한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넘어와서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표들이라서 내용이 좀 많고요. 방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힘을 내시고 끝까지 가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물가란 무엇이냐? 물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생활에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평균을 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거래된 재화 및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실질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가 또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총생산, 모든 물건이 사고 팔렸던 가격들 다 통틀어서 국내 총생산으로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1년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던 물건들을 팔지 않았어요, 시장에. 그러면 이것은 GDP에 안타깝지만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산한 물건들 중에서 그 시장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맨 마지막까지 판매를 했던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가치를 갖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GDP에 포함을 하게 되겠고요. 그해 물가로 측정하는 것은 명목 GDP, 기준 연도의 물가로 측정하는 것은 실질 GDP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거의 전 세계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대일 것이다 라고 강력히 예측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K-방역이 조금 이르게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K-방역에 따라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이제 애당초 예측되었던 완전 큰 마이너스 폭보다는 좀 적은 폭의 마이너스 정도로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친구들?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970년대에는 단돈 50원. 단돈 5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저도 최근에 짜장면을 좋아해서 먹으러 갔더니 4,500원 정도 하고요. 비싼 곳은 5,000원, 6,0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급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해 와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화폐 가치는 많이 하락한 그래서 실질 물가, 똑같은 그 물건 사기 위해서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지폐, 많은 화폐를 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반대의 개념은 바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저조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플레이션 사실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사례로 항상 나오는 국가가 바로 짐바브웨라는 국가인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국가예요. 왜냐면 너무 긴 독재 기간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 사람 왜 왔을까요? 이 사람 지금 지폐 한 뭉덩이를 들고 왔는데 지금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 많이 가져와야겠죠? 지폐는 거의 쓰레기나 다름이 없어요. 종이 쪼가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종이가 오히려 더 비싼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화폐를 그냥 쓰레기 담듯이 담아 다니는 이런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짐바브웨라는 국가였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완만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 돈을 화폐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들에, 실물 자산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찬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실업률, 마지막 개념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뭐냐?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로 나눈 가격,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 아니죠?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실업자가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가? 이제 고용률은 실업률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 정확히 얘기하자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제활동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취업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나눠서 얻은 값을 고용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그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의 비율은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그 경제활동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경제활동 인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5세 이상이긴 하지만 아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뭐 대학원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거나 이런 사람들, 학생들, 그다음 뭐 전업주부인 사람들, 그리고 나는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백수인 사람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카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의 뉴스인데요. 불과 한 달 전의 뉴스입니다. OECD와 거꾸로 가는 청년 실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고, 제 주변에도 사실 아직도 실업과 싸우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그런 상황에 인해서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이 더 불가피해졌어요.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올해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채용 계획들을 다 미루고 그냥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데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수업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활동 숙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내용도 좀 길었는데 숙제도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제가 정확히 이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자료의 사이트들을 다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받으시고 자료 해석하는 것만 타이핑을 쳐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세 가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이, 그다음 또는 소비자 물가 변동의 추이, 또는 원달러 환율 변동의 추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간단한 보고서 작성하셔서 F용지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작성하신 뒤에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 수업 전에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쳐보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의미를 담아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4차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명언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마하트마 간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명언을 준비를 해 봤어요. 나의 믿음은 나의 생각이 된다.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이 된다. 나의 말은 나의 행동이 된다. 나의 행동은 나의 습관이 된다. 나의 습관은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가치는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저도 수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생각, 말, 행동들이 결국엔 나의 습관을 만들게 되고요. 이 습관들이 나의 가치를 만들게 되고, 이 가치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더 나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많이 어렵겠지만, 이제 그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정말 그 하나하나의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생각을, 나 그래도 이거 할 거야, 해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강의였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제 천천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수고하셨습니다.